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는 좀 오래되고 불편한 옛날 걸 계속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게임 이론, 그중에서도 공주 게임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기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종종 구시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까지 한 기술을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게을러서 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깊고 거대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바이블이죠. 오늘 이 책의 명쾌한 분석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공족 게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말 그대로 따로 놀면 지고 함께 움직여야 모두가 이기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공족 게임이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가 내 이익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바가치 같은 선택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서로 선택이 엇갈리는 순간 그냥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통인데 만약 소통이 안 된다면 정말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자, 가장 와닿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우리 컴퓨터 운영체제, 맥과 윈도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뭘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선택하셨어요? 아마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두 명의 연구자가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둘 다 기술적으로 더 좋다고 하는 맥을 쓰면 각각 이만큼의 이익을 얻어요. 둘 다 윈도우를 써도 나쁘지 않게 1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한 명은 맥, 다른 한 명은 윈도우를 쓴다면 파일 호환도 안 되고 일이 엉망이 돼서 둘 다 이익이 0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선택하든 상대방과 같은 걸 쓰는 게 엇갈리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는 사실이에요. 이 게임의 핵심은요, 안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라는 게 두 개나 있다는 점이에요. 내시 균형이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선택을 바꾸지 않는 한 나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맥으로 만나는 것과 윈도우로 만나는 것, 둘 다 해당되죠. 문제는 상대가 뭘 고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만 맥 골랐다가 이익이 0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고서라도 남들이 더 많이 쓸 것 같은 안전한 윈도우 1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최고 기술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요. 이런 공조 게임이 그냥 이론 속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기술 표준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은 아주 유명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1970년대, 혹시 비디오 테이프 시장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JVC의 VHS 방식과 소니의 베타맥스 방식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객관적으로 화질은 베타맥스가 훨씬 뛰어났어요. 하지만 VHS는 녹화 시간이 더 길었죠. 자, 기술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누가 이겼어야 정상일까요?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게도 VHS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당시 비디오 대여점들이 영화 한 편을 담기 좋은 녹화 시간이 긴 VHS 테이프를 더 많이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빌릴 수 있는 테이프가 VHS가 훨씬 많네? 하면서 VHS 플레이어를 사게 되죠. 그럼 대여점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VHS 테이프를 더 많이 들여놓게 되고요. 이런 선순환,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기술적으로 우월했던 베타맥스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1988년 스스로 백기를 들고 VHS 플레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운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을 얹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키보드입니다.
한번 보세요. 왜 하필 자판 배열이 왼쪽 위부터 QWERT, 쿼티 순서일까요? 이게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배열이라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QWT 자판은요, 사실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옛날 기계식 타자기 쓰던 시절에요. 너무 빨리 치면 쇠로 된 활자키들이 서로 엉켜서 고장이 나곤 했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사람들이 자주 쓰는 키들을 일부러 손가락이 닿기 힘든 것에 뚝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타이핑 속도를 늦추는 디자인이었던 거죠. 나중에 1936년에 이걸 개선하려고 타이핑 효율을 과학적으로 극대화시킨 드보락이라는 자판이 나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QRT보다 훨씬 우월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QRT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걸 바꾸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교육 비용이나 키보드 교체 비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더 우월했던 드보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150년 전에 그 비효율적인 표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방금 본 VHS와 QRT, 이 모든 사례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경로 의존성이란 건 말 그대로 한 번 어떤 길에 들어서면 나중에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비유하자면 처음엔 그냥 우연히 누군가 낸 작은 산길이 있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그게 넓은 길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고속도로가 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빠른 지름길이 발견돼도 모든 사람은 그냥 원래 있던 그 고속도로로만 다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소하고 우연한 선택이 현재와 미래를 그냥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 경로 의존성은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초기 선택 단계예요. 아주 사소한 계기나 우연으로 하나의 표준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걸 쓰면서 그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바로 특정 경로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고착화입니다. 이제 와서 더 좋은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비효율적인 줄 뻔히 알면서도 기존 표준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공조 게임과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첫째, 최고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둘째, 역사를 결정하는 건 어떤 거대한 필연이 아니라 초기에 아주 작은, 정말 우연한 차이일 수 있다는 것. 셋째,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결망, 즉 네트워크의 힘이 때로는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QW 자판처럼요? 우리가 지금 이게 최선이야 라고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나 문화, 기술들 중에서도 사실은 더 나은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저 익숙함이라는 경로에 갇혀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